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인 메모리 챕터 8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관리 정책,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텐데요. 운영체제에서 담당하는 기능 중에 메모리에 대한 관리 기능은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챕터 8부터 시작해서 챕터 9, 챕터 10까지가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한 주요 관리 정책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 챕터들은 다시 또 이제 스토리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디스크를 비롯해서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SSD를 포함해서 뭐 USB, 뭐 CD-ROM 드라이브와 같은 여러가지 스토리지들에 대한 관리 기법들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 이야기되는 이 메모리 관리는 스토리지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CPU가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1차적인 저장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CPU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챕터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테크닉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스와핑이라고 하는 기술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연속적인 메모리 할당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속적인 메모리 할당 기법은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향후에 세그멘테이션이나 페이징과 같은 비연속적인 메모리 얼로케이션 기법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 컨티규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챕터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징이라고 부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 기법을 최근 운영체제들은 거의 다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요.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혼합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 9, 즉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구현 방법, 메모리 관리 방법을 살펴볼 텐데, 그때에도 연속적으로 이 세그멘테이션과 페이징 기법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반드시 이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챕터 8에서 학습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백그라운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스크와 같은 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로부터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장 장치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물론 이제 뭐 XIP라고 하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그러한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에 바이너리를 그대로 두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RAM
또는 SRAM과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에 먼저 로딩을 해야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와 레지스터들은 CPU가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메모리와 레지스터밖에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3요소지 않습니까? CPU, 메모리, I/O. 여기서 I/O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죠. 그래서 CPU가 당연히 액세스 할 수 있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directly라고 이제 부연이 돼 있죠. CPU가 직접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보는 겁니다. 즉 하드디스크를 CPU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CPU가 동작하는 성능, 속도에 비해서 레지스터와 메인 메모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이런 스토리지들은 이미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CPU가 동작하는 성능과는 아주 좀 많은 격차를 가지고 동작을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CPU가 이러한 스토리지,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리턴을 받기까지는 CPU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약 1000배 정도, 몇백 배에서 1000배 정도의 시간을 이제 CPU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의 실행 속도에 비해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CPU가 직접 하드디스크를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CPU는 레지스터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만 직접 핸들링을 하고, 그 외에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가져오는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는 전부 운영체제에게 처리를 위임을 합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운영체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사실상 파일 시스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 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메모리까지 로딩 시켜주는 동작 또한 이제 운영체제가 수행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유닛은 어떠한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어드레스와 리드 또는 라이트 요청에 대한 연속적인 스트림을 받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메인 메모리가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명령을 받고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문장이고요. 메모리 관점에서는 메모리 장치, DRAM 또는 SRAM은 이제 CPU로부터 요청, 즉 읽을 것인지 쓸 것인지에 대한 요청과 어느 위치에 대해서 쓸 건지, 또 어느 위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을 것인지에 대한 어드레스를 같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DRAM, SRAM은 주소를 주고 그 주소에 대해서 읽거나 써라, 이러한
명령을 추가적으로 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CPU 클럭 스피드와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PU 레지스터는 이제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멀티 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이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CPU와 동일한 속도로 동작을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저장 장치 중에 가장 빠른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클럭 사이클에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그 CPU가 특정한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메인 메모리의 실행 속도는 CPU의 실행 속도보다는 느리겠죠. 네, 메인 메모리의 속도가 CPU 속도보다는 당연히 느립니다. 10배 또는 100배 정도 느린 메모리가 보통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CPU가 요청한 요청이 처리되기까지는 이제 many 사이클이 소요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스톨이라고 합니다. 즉 CPU가 스톨해야 된다. 즉 CPU가 멈추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CPU 스톨을 유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달라 라고 했으나 메모리가 아무리 빨리 일을 해도 뭐 한 20사이클을 CPU 입장에서 20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CPU는 그 20사이클 동안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메인 메모리가 동작을 하는데 여러 사이클이 걸리기 때문에 스톨을 유발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인 메모리와 CPU 사이에서 존재한다 라고 이제 적혀 있죠. 사실 뭐 요즘 캐시 메모리는 1차, 2차 캐시 메모리 같은 것들은 이제 CPU 내부에 패키징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있다라고 뭐 항상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약간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면서 메모리에서 최근에 가져간 데이터 또는 메모리에 최근에 접근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가 보관하는 형태의 동작을 취하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다음번에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다시 하고자 할 때 성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메모리 장치가 이제 캐시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간 단계, 가까운 단계에 위치하면서 메모리보다 좀 더 빠르게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메모리와 CPU 레지스터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프로텍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메모리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뭐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ECC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의 메모리 프로텍션은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모리 프로텍션은 허가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메모리 접근을 하고자 CPU에서 요청이 나가면 그에 대해서 프로텍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베이스와 리밋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베이스 레지스터와 리밋 레지스터의 사용 방법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운영체제가 이 박스는 이제 메모리를 표시를 한 메모리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이 이제 0번지, 메모리상에서 0번지가 되겠고요. 가장 아랫부분이 이제 메모리상에서 끝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0번지에서부터 이제 225만 6천 번지까지는 이제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영역을 3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들은 동시에 실행하든 순차적으로 실행하든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 두 번째 있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자 하는데 이 다음 프로세스, 세 번째 프로세스의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접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영역을 액세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접근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해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공인인증서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은행 뱅킹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암호를 입력했는데 그 암호 메모리상에 저장된 암호 위치를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읽어가서 그 암호가 새 나갔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이제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프로텍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이스와 리밋 레지스터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이 베이스 레지스터와 리밋 레지스터를 각각 두 번째 프로세스의 시작 부분에 베이스를 맞춰두고, 리밋 레지스터에는 베이스 레지스터로부터 몇 번지까지가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인지에 대한 옵셋을 저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가 30만 번지고 리밋 레지스터가 이제 12만 번지면 이 둘의 합산인 42만 940번지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프로세스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 베이스와 리밋 레지스터의 역할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프로텍션을 위한 이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이 되는 레지스터인 것이고요. 이러한 레지스터를 적절하게 세팅하는 부분은 이제 운영체제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메모리에 대한 접근은 운영체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메모리 접근은 이 하드웨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베이스 레지스터와 베이스 플러스 리밋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먼저 한 후에 그 어드레스가 이 베이스와 베이스 플러스 리밋 사이에 존재할 때에만 실제 메모리 장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CPU가 발생시키는 모든 어드레스가 그냥 직접 메모리 장치로 다이렉트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에 의해서 1차적으로 프로텍션이 적용이 된 후에 그의 조건에 합당한 어드레스들만 실제적인 메모리 장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를 이용한 프로텍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이스와 리밋 레지스터는 항상 이 값으로 세팅이 돼 있을까요? 자, 지금 프로세스가 3개가 동시에 동시가 아니든 순차적으로 실행되든 간에 3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는 항상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들을 스케줄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각 퀀텀이 끝날 때마다, 즉 타임 퀀텀이 끝나서 어떤 프로세스의 실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순간 이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2번에서 프로세스 1번으로 컨텍스트가 스위치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던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가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제 요 위치로 가게 되고 프로세스 1번의 시작 위치인 256,000을 가리키게 되고 리밋 레지스터는 이 256,000으로부터 30만 40을 뺀 값을 옵셋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 됨에 따라 이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를 바꿔주는 동작도 운영체제가 컨텍스트 스위치 과정에서 수행해줘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따라서 이 앞서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동작이 오버헤드다 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아주 이제 일련의 복잡한 동작들인 것이죠. 즉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를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컴퓨터는 0부터 100까지 빨리 더해주면 그게 그 사용자한테는 좋은 거죠. 괜히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운영체제라서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과 컨텍스트 스위치하고 또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 바꿔치기 하면서 동작하는 게 그렇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은 아닌 거죠. 그냥 그저 계산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게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베이스 리밋 레지스터를 바꿔치기 하는 동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컨텍스트 스위칭 동작은 순수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가능하면 빠르게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